아주머니, 그 쌍둥이들은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서연, 쇼, 이연은 남편, 재준, 제이준의 팔을 꽉 잡았고 그녀의 눈물은 회색 화강암 묘비 위로 떨어졌다. 쌍둥이 민준민과 지훈을 잃은 지 3년이 흘렀지만 고통은 처음 그날처럼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마다 납골당해 왔고 항상 2송이의 작은 노란 꽃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무덤 위에 놓았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가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그 쌍둥이들은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서연은 놀라서 뒤돌아보았고 헝클어진 머리와 더러운 옷을 입은 10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묘비에 액자로 놓인 사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에 흙이 묻은 맨발이었고 나이에 비해 너무 심각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재주는 충격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붉어진 눈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얘야? 어떻게 같이 살고 있다고? 아이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사진 속 이 두 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다시 말했다. 아이들은 저 안에 있지 않아요, 아저씨. 살아있어요. 저기 봉천동 달동네에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남편에게 몸을 기댔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재주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얘야, 이건 아주 잔인한 장난이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여기에 없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이는 고집스럽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금이 간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보세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고장난 기기를 조작하여 흐릿한 사진을 찾아냈다.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 속에는 깨끗하지만 단순한 옷을 입은 두 어린아이가 소박한 환경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은 아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와 근시인 눈의 화면을 가까이 댔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에서 익숙한 특징을 알아본 순간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재준, 이것 봐. 얼굴형도 눈 색깔도 똑같아. 그녀는 떨면서 속삭였다. 재준은 서연, 그런 낡은 사진으로는 어떤 아이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부부의 동요를 감지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더 작은 애는 가슴에 별 모양의 점이 하나 있고 둘 다 항상 꼭 붙어서 자요. 서로를 안고서요. 아이는 두 어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서연은 억눌린 비명을 내뱉었다. 그녀와 재준만이 지훈의 별 모양 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쌍둥이가 안고 자는 습관은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서연은 실신 직전의 상태로 물었다. 6개월 전부터 제가 돌봤으니까요. 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에 울면서 엄마 아빠를 계속 찾으면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말을 잘 들어요. 재주는 이 불가능한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아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이름이 뭐니? 얘야? 지수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를 하나 누나라고 불러요. 지금 3살이죠? 말도 많이 하고 혼자 밥도 먹어요. 서연은 아이들이 정확히 3살이라는 말을 듣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만약 살아있다면 정말 지금 딱 3살이 되었을 것이다. 재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지수야, 그 아이들을 정확히 어디서 찾았니? 아이는 맨발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버려진 승합차에서요. 혼자였고 배고파했고 너무 무서워했어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서 제가 집에 데려왔어요. 재준과 서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3년 전 쌍둥이가 사라졌을 때 바로 그 지역에서 버려진 승합차에 대한 신고가 있었지만 어떤 수사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연은 목이 메인 채 물었다. 지수야, 우리를 그 아이들에게 데려가 줄 수 있니? 아이는 불안한 듯 몇 걸음 물러섰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니, 아무에게도 신고하지 않을 거야. 재준이 확신시켰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들들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만약 정말 아주머니 아들이면 데려가고 저를 혼자 둘 건가요? 지수는 겉보기의 용기 뒤에 숨겨진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며 물었다.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지수야, 만약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맞다면 네가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거야. 절대 그런 너를 버릴 수 없어. 아이는 몇 초 동안 서연의 진심이 담긴 얼굴을 살핀 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아이들을 해치지도 않고 저를 외면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약속할게. 제주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놀라며 말했다. 봉천동 달동네까지 가는 길은 만원 버스를 타고 40분이 걸렸다. 이동 중에 지수는 쌍둥이를 어떻게 돌봤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낮에는 캔과 종이 등을 모으며 일했고 나이든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밤에는 항상 겨우 사거나 얻어온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서연은 아이의 책임감에 감탄하며 물었다. 어떻게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힐 수 있었니? 최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12살짜리 손녀가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 다 아세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젖병 만드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제주는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점차 변하며 변두리로 가까워지는 것을 관찰했다. 소박한 집들, 흙길, 그리고 노동 공동체의 특징적인 움직임이 펼쳐졌다. 지수야, 다른 가족은 없니? 그가 물었다. 할머니 한 분뿐인데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할머니 약이랑 우리 모두의 밥을 사야 해요. 아이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서연은 불안과 기대감에 다리가 떨렸다. 지수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과 새로운 실망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의 동요를 증폭시켰다. 집은 나무와 천막으로 만든 소박한 건축물이었지만 눈에 띄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앞에는 몇몇 식물을 위한 화분으로 사용되는 다채로운 깡통들로 임시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민준아, 지훈아. 지수는 문에 다가서며 소리쳤다. 너희 하나 누나 돌아왔어. 제주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두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뛰어나왔다. 서연은 감격의 비명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들은 맞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녀의 아들들이었다. 쌍둥이는 자랐고 키가 커졌으며 얼굴 윤곽이 더 뚜렷해졌지만 그녀가 기억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틀림없는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항상 더 외향적인 민주는 지수에게 먼저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더 내성적인 지훈은 조금 뒤에 서서 낯선 어른들을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하나 누나? 민주는 서연과 재준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수는 부부를 바라보며 상황을 설명할 무언의 허락을 구했다. 이분들은 너희를 보러 오신 손님이야. 그녀는 당분간 더 복잡한 설명을 피하며 말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뱃속에 품고 나아 처음 몇 달 동안 모유를 먹였던 아이들을 겁주지 않으려 조심했다. 안녕, 내 사랑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더 수줍음이 많은 지우는 지수의 뒤로 완전히 숨었고 민주는 조심스럽지만 호기심 가득한 거리를 유지했다. 재주는 실용적인 남자였다. 중략. 그들은 잘 차려입은 두 사람이었다. 나이든 아주머니와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검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는 재빨리 떠났다. 이 설명은 재준과 서연이 의혹 가득한 눈빛을 교환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시어머니는 항상 비싼 옷을 입었고 어두운 차를 모는 전용 기사와 함께 다녔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커져가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물었다. 지수야, 그 사람들을 다시 보면 기억할 수 있겠니? 네, 기억해요. 아주머니는 흰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주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말랐어요.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의 예리한 기억력으로 대답했다. 재주는 그 설명이 시어머니인 한 회장, 한 호장과 그녀의 기사인 김 기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뱃속에서 찬 기운을 느꼈다. 서연,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야겠어. 그는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들은 작은 마당으로 걸어 나갔고 재주는 장모의 실종 연루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밝혔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엄마가 우리가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얼마나 고집했는지 기억해? 계속 찾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다고 항상 말했던 거? 재주는 쌓여온 의혹들을 열거했다. 그리고 그 당시 당신은 산후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잖아. 엄마는 모든 서류와 결정에 접근할 수 있었어. 서연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실제로 가장 힘든 몇 달 동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녀의 결정을 완전히 통제했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서연은 여전히 그 생각을 거부하며 물었다. 엄마가 쌍둥이는 너무 힘들 거라고, 당신이 한 번에 두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항상 말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엄마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인맥이 항상 있었잖아. 재준은 기억들을 계속 연결했다. 배신에 대한 이해는 서연의 복부에 주먹을 맞는 것과 같았다. 어머니가 수색을 낙담시켰던 모든 순간들, 아이들이 더 좋은 곳에 있다고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사악하고 계산적인 의미를 띠었다. 그들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고 쌍둥이는 이미 잠들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지수가 묘사했던 그대로였다. 아이는 아이들이 편안한지 확인하며 적절하게 덮어주었다. 서연은 물었다. 지수야, 내일 다시 와도 될까? 아이는 명백한 불안감을 드러내며 물었다. 아직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죠. 서두르지 않을 거야. 재준이 확신시켰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해. 덜 붐비는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재준과 서연은 장모의 연루를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재준, 만약 우리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했다면 난 절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서연은 분노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먼저 확실히 하자. 그리고 나서 뭘 할지 결정하자.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날 한 회장과 대면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재준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장모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직행했다. 한 회장은 평소와 같은 억지스러운 정중함과 위장된 우월감으로 그를 맞이했다. 이런, 재준, 이렇게 일찍 무슨 일로 왔니? 민준이와 지훈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애두르지 않고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한 회장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찾았다고? 재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 당신들은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살아계십니다, 회장님. 거리의 여자아이가 6개월 전에 벤에 버려진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재준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며 계속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 어떤 아이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모든 확고함을 잃었다. 그 아이가 아이들을 거기에 버린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흰머리에 잘 차려입고 비싼 가방을 든 아주머니, 키 크고 마른 기사와 함께요. 재준은 장모의 눈에서 공포가 커지는 것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말했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조한 걸음으로 창가로 걸어갔다. 재준, 당신은 상황이 실제로 어땠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통제하며 요구했다. 한 회장은 돌아서서 재준을 마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연이가 너무 아팠어. 우울증이 매일 악화되고 있었고 당신은 하루 종일 일했지. 그 아이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를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재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폭발했다. 쌍둥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부유한 가정을 찾았어. 당신들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자원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재준은 너무 강한 분노를 느껴 의자 등받이를 꽉 잡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할 것 같았다. 어떻게 서류를 구했습니까? 서연의 동의를 어떻게 위조했습니까? 한 회장은 처음으로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다. 관련 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서연이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자신이 서명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의료 서류 사이에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끼워 넣는 것은 쉬웠지.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아이들이 버려지게 된 거죠? 재준이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양하려던 가족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어. 그들은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어. 기사 김 씨가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려갔어야 했지만 그는 망설였어. 망설였다고요, 회장님.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 공식 고아원에 가면 조사가 있을 거고 서류상 흔적이 남을 거였지. 김 기사가 누군가 빨리 아이들을 발견하고 돌볼 수 있는 곳에 두자고 제안했어. 재준은 모든 결정 뒤에 숨겨진 계산적이고 냉정한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당신의 손주들을 길거리에 버리는 죄를 지었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찾아 적절하게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변명하려 했다. 난 한 번도 여자아이가 당신이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재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 아이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재준, 나는 단지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서연이는 무너져 있었고 당신은 과부하 상태였어. 최선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지 아이들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한 회장은 무겁게 앉았고 몇 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나는 그들이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것을 몰랐어. 김 기사는 좋은 가족을 찾았다고 말했어. 김 기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준이 물었다. 얼마 후 도시를 떠났어. 더 이상 이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재준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서연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다. 회장님, 이 상황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법적 양육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여전히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 당신이 한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겠습니다. 재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선택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상황을 바로잡든가 아니면 법적 결과를 감당하든가. 한 회장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준은 계시의 무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하는 일이겠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서연은 아침에 충동적으로 사온 아동복을 정리하며 부엌에 있었다. 우리 엄마랑은 어땠어요? 옷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재준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진실을 낱말 하나하나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는 아내가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결단력의 모든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았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이 말했다. 직접 엄마와 대면하고 싶어요. 확실해? 네. 그리고 지수도 함께 있어야 해요. 지수는 자신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거의 파괴할 뻔한 사람의 얼굴을 볼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 특이한 3인조는 한 회장의 아파트로 향했다. 재준은 조용히 운전했고 서연은 불안을 억누르려 했으며 지수는 고급 동네의 우아한 건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이들을 버린 여자가 여기에 살아요? 그들이 건물 앞에 멈췄을 때 지수가 물었다. 그래, 서연이 대답했다. 지수야,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 여자 때문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는 인상적인 성숙함으로 대답했다. 한 회장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수를 보자 죄책감과 놀라움이 뒤섞여 일그러졌다. 엄마, 이 아이를 잘 보세요. 서연은 통제되었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10살인데 엄마가 했어야 할 일을 했어요. 사랑으로 당신의 손주들을 돌봤어요.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아니요. 서연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엄마는 들으세요. 지수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엄마에게 말해줘. 지수는 명백한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울고 배고파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재활용품을 모아 음식, 약, 기저귀를 사기 위해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닦는 법, 목욕하는 법, 새로운 말을 가르쳤어요. 악몽을 꾸면 다시 잠들 때까지 깨어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한 회장은 산더미 같은 수치심에 압도되어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지수가 계속했다.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웃고 놀고 숙제도 도와줘요.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려 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첫날부터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줬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아들들을 구한 용감한 소녀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 엄마, 이렇게 하세요. 서연은 재준까지 놀라게 할 정도의 권위로 말했다. 내 아이들의 상황을 정규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및 의료 비용을 부담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서연아, 나는 내 엄마잖니. 엄마는 자기 딸에게서 손주를 훔치지 않아요. 서연이 반박했다. 엄마는 딸이 취약할 때 거짓말하고 조종하지 않아요. 엄마는 3년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세요. 한 회장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지수에게 어떤 인간적인 연결이라도 시도하려는 듯 다가가려 했다. 얘야, 네가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봤구나. 지수는 거리를 유지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예요. 차이점은 저는 힘들다고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냉정함은 한 회장이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마침내 깨닫게 만들었다. 다음 며칠은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시간이었다. 재준과 서연은 아이들을 다시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과 점차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규화하기 위한 복잡한 관료주의를 헤쳐나가야 했다. 지수는 부모와 쌍둥이 사이의 감정적 다리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재준과 서연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단순하고 애정 어린 말로 설명했다. 민준아, 지훈아, 하나 누나가 너희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넷이서 작은 마당에서 놀면서 말했다. 알아요. 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러면 재준 아저씨랑 서연 아주머니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해. 아주 작았을 때부터 너희를 돌봐주셨던 분들이야. 항상 더 관찰력이 있는 지훈이 물었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 살았는데 어떻게 돌봐주셨어요? 지수는 어린 마음에 너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서연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때로는 가족이 잠시 헤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아. 서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너희가 하나 누나랑 살러 오기 전에는 우리랑 살았고 이제 다시 만난 거야. 항상 더 직설적인 민준이 물었다. 하나 누나한테서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 마침내 나왔다. 재준과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기를 원해. 재준이 말했다. 너희, 하나,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누나도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지훈이 희망에 차서 물었다. 지수가 원한다면. 서연은 단순한 보호자, 그 이상이 된 소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수는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느꼈다. 정말로 제가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지수야, 네가 우리 아이들을 구했어. 네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너는 이 가족의 일부야.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적응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 재준과 서연은 아이들의 전환이 덜 충격적이도록 봉천동 달동 내에 임시로 더 큰 집을 빌렸다. 첫 며칠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쌍둥이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장난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수는 너무 많은 편의시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부적절하다는 느낌과 싸웠다. 지수야, 화장실은 네가 원할 때마다 사용해도 돼. 서연은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여전히 모든 것에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는 저만의 화장실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그녀는 고백했다. 항상 최할머니 집이나 이웃집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서연은 그 용감한 아이가 겪었을 어려움을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너는 너만의 화장실이 있고 너만의 방, 깨끗한 옷, 냉장고 속의 음식,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기도 해. 점차 쌍둥이는 재준과 서연을 권위와 애정의 인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치거나 놀라면 여전히 지수에게 먼저 달려갔지만 친부모를 그들의 놀이와 일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훈이 악몽을 꾼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다. 그는 울면서 일어났고 본능적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서연은 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지수가 아이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훈은 서연을 보자 팔을 뻗었다. 엄마, 나쁜 아저씨들이 하나 누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는 울먹였다. 서연은 그를 품에 안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위안이 되는 무게를 가슴에 느꼈다. 아무도 하나를 너희에게서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재준은 소음의 잠에서 깼고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면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가 한밤중에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지수는 소외감을 느끼는 대신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지훈아, 아빠가 따뜻한 코코아 만들어줄까? 재준이 제안했다. 아이는 그를 바라보며 의식적으로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상황은 더욱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쌍둥이는 재준과 서연을 아빠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지수를 하나 누나라고 유지하며 그들의 삶에서 그녀의 역할을 존중하는 애정의 위계를 확립했다. 지수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던 이웃 최할머니, 초이 할머니도 확장된 가족에 포함되었다. 서연은 쌍둥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 할머니의 공헌을 인정하며 할머니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무엇보다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재결합 6개월 후 가족은 첫 번째 큰 시험에 직면했다. 지수가 몇 년간의 영양 부족과 추위, 습기에 노출된 결과로 폐렴에 걸려 심각하게 아팠다. 쌍둥이는 지수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고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했다. 왜 하나 누나는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민주는 울면서 물었다. 병원에만 있는 특별한 약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서연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설명했다. 지수가 입원한 5일 동안 재준과 서연은 쌍둥이의 보살핌을 완전히 맡아야 했다. 그것은 강렬한 시험 기간이었지만 또한 결정적인 가까워짐의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지우는 끊임없이 서연을 찾으며 지수가 했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읽어주고 애정을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는 재준에게 애착을 보였고 모든 일을 돕고 그의 몸짓을 흉내내고 싶어 했다. 마침내 병원에서 돌아온 지수는 약해졌지만 회복된 모습으로 훨씬 더 단단해진 가족을 발견했다. 하나 누나, 엄마가 매일 우리에게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지우는 그녀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빠는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민준이 덧붙였다. 지수는 재준과 서연을 감사함과 새로운 종류의 존경심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네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지수야. 서로를 돌보는 거지. 서연이 대답했다. 아이들의 상황을 정규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거의 1년이 걸렸다. 한 회장은 약속을 지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했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영원히 파괴되었다. 마지막 청문회 중 하나에서 판사는 쌍둥이에게 직접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 누나랑 같이요. 민주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큰 집에서 다 같이요. 지훈이 덧붙였다. 많은 복잡한 사건을 겪은 경험. 많은 판사는 그토록 진정한 가족 재결합을 목격하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 지수야? 그가 물었다. 재준과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입양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니? 지수는 그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형성된 가족을 바라보았다.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아이들의 큰 누나로 계속 남고 싶어요. 물론이지. 서연이 확신시켰다. 너는 항상 큰 누나이자 가장 용감한 아이일 거야. 중산층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독특한 도전을 가져왔다. 지수는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법,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법,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 때로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서연 엄마,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녀는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입양되었고 거리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달동네에서 사는 게 어땠는지에 대해 질문해요. 서연은 편견 어린 태도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것을 지수에게 교훈으로 바꾸려 노력했다. 지수야, 너는 수치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10살짜리 아이가 네가 한 일을 할 만큼의 용기와 사랑을 가졌겠니? 하지만 그들은 제가 불쌍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들보다 못한 것처럼요. 대화를 들은 재준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지수야,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출신이나 과거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작은 사람들일 뿐이야. 너는 그 어떤 여성보다도 강하고 용감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새로운 사회계층의 일부 사람들의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편견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을 키웠다. 쌍둥이는 새로운 삶의 수준에 더 쉽게 적응했다. 그들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수영 강습을 받고 좋은 장난감을 가졌지만 지수와 함께 달동네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단순한 것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항상 보였다. 엄마, 오늘 계란 프라이랑 콩 요리해줄 수 있어요? 지훈은 가끔 요청했다. 하나 누나가 만들어준 음식이에요. 민준이 설명했다. 서연은 그 단순한 요리들이 아들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기억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며 항상 요청을 들어주었다. 재준은 자신의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는 지수와의 경험에 영감을 받고 새로운 목적의식에 동기부여되어 소외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왜 회사 초점을 바꿨어요? 한 오랜 고객이 물었다. 우리가 결코 찾지 않았던 곳에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재준이 대답했다. 저의 큰딸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울증과 싸워왔던 서연은 확장된 가족을 돌보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관료적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부모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재결합 2년 후 가족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한 회장의 전 기사였던 김 기사가 다른 도시에서 입양 서류 위조 계획에 연루되어 체포된 것이다. 그는 당신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회의 중에 설명했다. 다른 여러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준과 서연은 정의를 찾고 다른 부모들이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증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중에 지수는 증언을 요청했다. 판사님,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물었다. 말씀하렴, 얘야. 저기 저 남자. 그녀는 김 기사를 가리키며 아이들을 승합차에 두고 갈 때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지수의 감동적인 증언은 지역신문에 보도되었고 그녀를 용기와 결단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여러 가족들이 재준과 서연을 찾아왔고 불규칙한 가족 이별 사례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감당하던 한 회장은 딸과의 마지막 접근을 시도했다. 서연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해. 엄마는 우리 삶의 3년을 파괴했어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는 내 아들들의 첫걸음, 첫말, 첫 엄마를 훔쳤어요. 그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어쩌면 미래에는 엄마는 우리 자신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믿었을 때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하세요. 한 회장은 양손주에게 연민을 호소하려 했다. 지수야, 네가 내 엄마와 이야기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지수는 인생이 강요한 성숙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서연 엄마는 이제 제 엄마예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들을 보호해요. 아주머니는 엄마를 다치게 했고 아이들을 다치게 했고 저도 다치게 하려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지수의 단호한 대답은 한 회장과의 화해 가능성을 완전히 끝냈다. 가족 재결합 3주년 기념일에 재주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그는 최할머니, 지수를 도왔던 옛 동네 이웃들, 그리고 불규칙한 가족 이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일부 가족들을 초대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서연은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집을 보며 물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넷만이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 가족은 우리를 돕고 지지하고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된 모든 사람들이야. 파티 동안 이제 6살이 된 민준과 지훈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았다. 13살이 된 지수는 가족의 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자신감 있는 10대가 되었다. 지수야, 후회하는 거 있니? 서연은 입양한 딸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관찰하며 물었다. 아이들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더 오래 돌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는 힘든 삶, 어려움,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가족, 사랑, 서로를 돌보는 것, 그걸 배우지 못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를 들은 재주는 큰딸의 지혜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 지수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들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들이 진정한 가정을 찾도록 돕고 싶어요. 파티 동안 가족이 지불한 의료치료 덕분에 이제 건강이 안정된 최할머니는 지수가 쌍둥이를 돌보던 첫 몇 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겪은 일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녀는 지수를 다정하게 가리키며 말했다. 새벽에 재활용품을 모으러 나가고 아이들 아침을 먹이기 위해 달려왔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고 점심을 먹이기 위해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나요? 참석한 여성 중 한 명이 물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게임을 만들고 너무 피곤할 때도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재준과 서연은 지수가 했던 희생의 규모를 다시 한번 이해하며 감동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밤이 되어 모든 손님이 떠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그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정말 멋진 파티였어요. 지훈은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말했다. 그리고 케이크가 많았어요. 민준이 덧붙여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얘들아, 우리가 이 파티를 왜 했는지 아니? 재준이 물었다. 우리 가족의 기념일이니까요.
민준이 대답했다. 맞아. 3년 전 우리 가족은 하나 누나의 용기 덕분에 다시 만났어. 아빠, 하나 누나가 우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훈은 항상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듣고 싶을 때처럼 요청했다. 제주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수가 자신도 아이였음에도 버려진 두 아이를 돌보기로 결정한 부분에 도달할 때마다 항상 감동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영웅이야. 그는 결론 지었고 지수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으로 얼굴을 붉혔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평소처럼 항의했다. 하나야, 네가 한 일을 모두가 하지는 않았을 거야. 서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국에 연락하거나 그냥 지나쳤을 거야. 너는 멈춰 섰고 책임을 졌으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어. 그날 밤 쌍둥이를 재운 후 재준과 서연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서연이 물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전에는 우리는 거품 속에 살았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회 문제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믿었어. 재준이 대답했다. 지수가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가족은 단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 그것은 머물기로 선택하는 사람, 돌보기로 선택하는 사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야. 재결합 4년째에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14살이 된 지수는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고 싶어하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 엄마, 제가 진짜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물었다. 지수야, 우리가 이제 너의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네가 너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냥 때때로 궁금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재준은 지수에게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대화에 합류했다. 지수야, 너는 내 기원을 알 권리가 있어. 그것이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바꾸지는 않아. 지수의 기원을 찾는 과정은 슬프지만 명확한 이야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을 키울 형편이 안 되는 10대 엄마에게 아기로 버려졌다. 친할머니가 8살까지 돌봤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지수만 세상에 남겨졌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항상 혼자였군요.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 후 말했다. 아니, 얘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 내 할머니는 너를 사랑했고 이제 우리는 너를 사랑해. 서연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혼자가 아닐 거야. 재준이 덧붙였다. 자신의 기원을 발견한 것은 지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마침내 그녀의 개인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그녀가 만든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지수는 특히 사회과학과 심리학 관련 과목에서 학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선생님들은 종종 그녀의 정서적 성숙도와 리더십 능력을 언급했다. 지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상담사가 학부모 회의에서 말했다.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뛰어난 공감 능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 성숙함은 그녀가 겪은 경험 때문에 강요된 것입니다. 서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재준이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이제 9살이 된 쌍둥이는 자신감 있고 애정 넘치는 아이들로 성장했다. 그들은 지수와 특별한 유대감을 유지했지만 재준과 서연과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다. 민주는 스포츠, 특히 축구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아이들을 이끄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더 내성적이었고 읽기와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예술적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엄마, 커서 하나 누나처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지훈은 어느 날 오후 말했다. 그리고 저는 축구 선수가 돼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요. 민준이 덧붙였다. 서연은 가족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재결합 5주년 기념일에 재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컨설팅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팔고 그 돈을 가족 재결합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왜 그랬어요? 서연은 남편의 급진적인 결정에 놀라 물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이야. 우리처럼 겪고 있는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수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결정은 가족에게 재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모두가 재준을 지지했다. 특히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의 조직 전체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감격했다. 재준 아저씨, 그게 더 많은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겪었던 3년의 이별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뜻이야. 조직은 빠르게 성장하여 관료주의, 불규칙한 서류 작업, 심지어 악의적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행정적 납치로 인한 가족 이별 사례를 처리했다. 서연은 조직의 심리치료 책임자가 되었고 자녀를 잃은 부모와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돕는 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화했다. 지수는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독특한 경험은 그녀를 어른들을 불신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특히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지수는 어른들을 불신하는 아이들의 신뢰를 얻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서연은 팀 회의 중에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겪었으니까요. 자원봉사 세션 중 하나에서 지수는 쌍둥이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관료적 오해로 부모와 헤어진 8살짜리 소녀를 만났다. 어떻게 혼자서 동생들을 돌볼 수 있었니? 소녀 발레리아가 물었다. 내가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야. 지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의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셨니? 응, 나타나셨고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크고 강한 가족이야. 발레리아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분명히 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너를 돌봐줄 거야. 발레리아와 같은 사례는 조직이 활동을 확장함에 따라 가족의 삶에서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집은 종종 가족과 일시적으로 헤어진 아이들을 수용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항구가 되었다. 쌍둥이는 자신의 공간과 부모의 관심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과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연대감과 연민을 키웠다. 민준아, 지훈아, 항상 다른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니? 재준이 어느 날 밤 물었다. 좋아요. 지훈이 대답했다. 항상 같이 놀 사람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그리고 하나 누나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때 행복해해요. 민준이 덧붙였다. 재준의 조직은 운영 첫 해에 40가족을 재결합시키는 데 성공하여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과 사회정책 행사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다. 재준 씨는 가족 재결합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 중에 말했다. 실은 제 딸 지수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녀가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재준은 쌍둥이를 찾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려주었고 지수를 아동 권리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만들었다. 여러 대학이 지수의 이야기와 자원봉사 활동에 감명받아 그녀에게 장학금을 제안했다. 그녀는 아동 발달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을 선택했다. 왜 심리학인가요? 대학 면접관이 물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대학 시절 동안 지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조직에서 계속 일했다. 그녀의 일과는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어린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제 12살이 된 쌍둥이는 균형 잡히고 책임감 있는 10대가 되었다. 그들은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과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도왔다. 하나 누나, 우리가 겪은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지훈은 어느 날 오후 물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가족이야. 혈연 가족이든 선택한 가족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즐거우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무엇보다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재결합 6년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한 조사 기자가 한 회장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십 가족이 헤어진 훨씬 더 큰 불규칙한 입양 네트워크를 발견한 것이다. 재준, 이것 좀 봐야 해요. 서연은 신문에 난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조사는 수십 가족이 한 회장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헤어졌음을 밝혔다.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었고 많은 부모들이 실종된 자녀들을 계속 찾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준은 조직의 활동을 확장할 기회를 보며 말했다. 이 기사는 조직의 수백 건의 새로운 사례를 가져왔지만 다른 단체의 자원과 지원도 가져왔다.
서연 가족의 이야기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19살이 되어 심리학 3학년인 지수는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졸업 논문을 쓰기로 결정했다. 교수님, 저는 심각한 트라우마 후에도 어떻게 일부 아이들이 희망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지도 교수와의 면담 중에 설명했다. 이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니? 지도 교수가 물었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지수의 연구는 가족과 헤어진 수십 명의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했다. 그녀는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었니? 서연은 논문 초안을 읽으며 물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최소한 한 사람의 존재가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머니, 이웃,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였니? 쌍둥이였어요. 지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 목적을 주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을 구한 만큼 저를 구했어요. 지수의 논문은 예외적으로 평가되어 과학저널에 게재되었고 그녀의 작업에 학문적 인정을 가져왔다. 지수의 심리학 졸업식에는 온 가족이 맨 앞줄에 참석했다. 재준, 서연, 쌍둥이, 이제 명예할머니로 여겨지는 최할머니, 그리고 지수가 수년 동안 도왔던 여러 아이들이 있었다. 지수야, 이리 오렴. 학위 수여자가 차례가 되었을 때 외쳤다. 그녀는 따뜻한 박수 속에서 무대로 걸어나갔고 자신만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녀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꿈을 짊어지고 있었다. 졸업생 대표 연설에서 지수는 가족, 회복 탄력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전, 저는 버려진 두 아이를 발견한 거리의 아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정식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다른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아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가족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은 몇몇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연설은 모든 청중을 감동시켰지만 특히 그때까지의 여정을 가까이서 알고 있던 재준과 서연을 감동시켰다. 졸업 후 지수는 공식적으로 재준의 조직에 고용되어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심리학자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사례는 자신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었다. 9살짜리 소녀가 부모가 모두 버리고 간 후 어린 남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어떻게 혼자서 남동생을 돌볼 수 있었니? 지수는 첫 상담 중에 물었다. 그 애는 제 동생이에요. 나쁜 일이 생기게 둘 수 없었어요. 소녀는 지수가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때때로 피곤하니? 네. 하지만 그 애가 저에게 웃어주면 피곤한 걸 잊어요. 지수는 소녀와 그녀의 남동생과 인내심 있게 작업하며 그들의 친부모를 찾는 동안 일시적인 입양 가정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이 첫 번째 사례의 성공은 지수를 가족 구성원을 위해 조기에 책임을 맡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로 명성을 확립하게 했다. 이제 15살이 된 쌍둥이는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10대가 되었다. 민주는 학교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의 인기를 가족 조직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 지훈은 시각예술에 대한 재능을 개발했고 포스터와 정보 전단지를 포함하여 조직을 위한 그래픽 자료를 만들었다. 엄마, 학교에서 재결합 가족에 대한 미술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요? 지훈은 어느 날 오후 물었다.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구나. 서연이 대답했다. 너의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보자.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조직의 활동 덕분에 다시 만난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회화를 통해 보여주었다. 전시회의 반향은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발표를 요청하게 만들었고 쌍둥이를 가족 재결합 운동의 젊은 홍보대사로 변화시켰다. 재결합 10주년 기념일에 가족은 훨씬 더 큰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재결합한 가족, 사회 분야 전문가, 지방 당국 및 국제조직 대표를 포함하여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10년 전 용감한 한 소녀가 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재주는 개회 연설에서 말했다. 오늘날 수백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살이 되어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지수는 기념 명판으로 존경을 받았다. 지수씨, 몇 마디 해주시겠어요? 시상식 사회자가 물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10년 전 저는 버려진 두 아이를 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가족과 목적을 주었고 사랑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중은 감격하여 박수를 보냈지만 지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돕는 전문 클리닉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이 모든 아이가 자신의 역사와 관계없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표는 딸의 계획을 몰랐던 재준과 서연까지 놀라게 했다. 시상식 후 재준은 클리닉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지수야, 왜 우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니?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니? 제가 받은 석사 장학금과 조직에서의 저축,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어제 받은 결혼 제안으로요. 결혼, 재준과 서연은 동시에 외쳤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조직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중에 만난 젊은 의사 이민우 리민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함께 작업하며 만났다. 그도 어렸을 때 입양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해요. 그녀는 설명했다. 그리고 어디서 살 거니? 지수가 멀리 이사갈 가능성을 걱정하며 서연이 물었다. 여기 근처요. 우리는 이 가족과 이 일의 일부로 계속 남고 싶어요. 지수의 약혼은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왔다. 민우는 모든 사람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졌고 특히 쌍둥이들은 새로운 형이 생겨서 좋아했다. 결혼 준비 동안 지수는 단순하지만 그녀가 수년 동안 도왔던 모든 아이들이 참석하는 식을 고집했다. 왜 모든 아이들이 결혼식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벤트 기획자가 물었다. 그들은 제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저는 그들이 제 삶에 항상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결혼식은 조직의 본부에서 열렸고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직접 기른 꽃으로 장식되었다. 지수는 세 소녀를 들러리로 선택했다. 발레리아, 그녀가 전문적으로 도운 첫 번째 아이, 4명의 어린 동생들을 돌봤던 페르난다, 그리고 버려진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알레한드라. 지수, 언니, 왜 저희를 들러리로 선택했어요? 발레리아가 리허설 중에 물었다. 너희는 나처럼 전사들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처럼 용감한 아이들이 특별한 장소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해. 민준과 지훈은 자랑스럽게 반지를 들고 신랑 들러리를 섰다. 결혼식 동안 그들은 지수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우리 하나 누나는 가족은 단지 함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머물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길을 잃었을 때 그녀는 우리를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영원히 돌보기로 선택합니다. 쌍둥이가 말을 마쳤을 때 식장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재주는 지수를 통로로 이끌면서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딸아, 네가 된 여성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다. 저를 이 여성으로 만들어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격하여 대답했다. 결혼식 동안 신부는 가족의 독특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지수와 민우의 결합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가장 강한 유대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 피로연은 공동체의 축제였다. 모든 사회 계층의 가족들이 섞였고 아이들은 어른들과 놀았으며 손님들 사이에서 극복의 이야기가 공유되었다. 신랑 신부 춤 동안 지수는 민우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재준과 오빠로서 민준과 지훈과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녀가 도왔던 어린아이들 몇 명과 춤을 추었다.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야. 이제 78세이지만 가족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참석하는 최할머니가 말했다. 왜요, 최할머니?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온 가족의 결혼식이기 때문이야. 결혼하는 것은 지수뿐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가 다시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수가 일부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환영하는 곳을 선택한 시골의 소박한 여관에서 신혼여행을 보낸 후 부부는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돌아왔다. 지수의 클리닉은 결혼 후 6개월 만에 개원했으며 조직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장식된 소박하지만 아늑한 건물이었다. 지수 박사님의 클리닉이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개원식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여기에서는 모든 아이가 마치 제 자신의 아이나 동생처럼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수의 방법론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했으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심리 기술과 아이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실용적인 활동을 결합했다. 왜 아이들에게 요리, 바느질, 집안일을 가르치나요? 한 방문 심리학자가 물었다. 자율성은 자존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안전하고 자신감을 느낍니다. 클리닉은 빠르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지수의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제 18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마친 쌍둥이는 가족의 일을 보완하는 경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는 아동 권리 전문 법학을 선택했다. 지훈은 사회적 대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했다. 너희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 거니? 서연이 물었다. 가족의 일에 의무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 엄마, 우리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서 자랐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누나에게서 나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훈이 덧붙였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동안 쌍둥이는 학교에서 사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가족 이별에 대한 모금 및 인식 활동을 조직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의지해도 돼. 지수는 동생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말했다. 알아요, 누나. 항상 우리 곁에 있었잖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예요. 지훈이 덧붙였다. 재결합 12주년 기념일에 가족은 특별한 영예를 받았다. 시의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3월 15일을 가족 재결합의 날로 선포했다. 공식 행사에서 시장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서연 가족은 영웅주의가 웅장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영웅주의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두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10살짜리 소녀입니다. 지수는 시 중심부에 있는 기념 명판을 공개하도록 초청받았는데 그 명판에는 지수처럼 무관심 대신 사랑을 선택한 모든 아이들을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영예를 얻게 된 기분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물었다. 영광스럽지만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명판은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아이들, 조기에 책임을 맡는 모든 젊은이들, 힘들 때도 돕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 재결합의 날에 대한 보도는 전국적으로 방영되었고 조직과 지수의 클리닉의 활동에 더 많은 가시성을 제공했다. 전국적인 반향의 결과로 제주는 불규칙한 가족 이별 예방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연방정부에 자문하도록 초청받았다. 재준씨, 국가 프로그램 수립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회개발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물었다. 제 딸 지수가 기술팀에 포함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22살의 지수는 가족보호 정책을 위한 연방정부 컨설턴트가 되었고 클리닉, 컨설팅, 그리고 지역 조직 활동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지수야, 너무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건 아니니? 남편 민우는 그녀의 과부하를 걱정하며 물었다. 민우씨, 한국에는 수천 가족이 헤어져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가치가 있어요. 서울에서의 지수의 활동은 불규칙한 가족 이별 예방을 위한 국가 프로토콜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는 입양 서류 조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지침이었다. 프로토콜 발표 동안 지수는 가족 이별 퇴치에 대한 한국의 경험에 관심이 있는 여러 나라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지수 박사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박사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 국제 기자가 물었다. 사랑을 믿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항상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지수가 만든 프로토콜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채택되었고 그녀를 가족 재결합 분야의 국제적인 참고 인물로 만들었다. 23살의 지수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식은 온 가족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왔고 특히 삼촌이 될 쌍둥이에게 그러했다. 하나 누나는 놀라운 엄마가 될 거예요. 민주는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말했다. 이미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이제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될 거예요. 지훈은 감격하여 덧붙였다.
임신 중에도 지수는 계속 일했지만 클리닉과 컨설팅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맡을 다른 심리학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많이 위임하고 있니? 재준이 물었다. 현실적인 엄마가 될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일이 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아기는 화창한 봄날 아침에 태어났다. 그녀는 구아달루페 에스페란사 라미레스 산토스 구아달루페 에스페란자 라미레스 산토스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한국식 이름은 헤이이었다. 이 이름은 많은 고통을 야기했지만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상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장모에게서 따온 이름을 딸에게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여기서의 이름은 새벽의 빛을 뜻하는 해슬로 정하고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희망의 의미를 담아 그 행위 자체에 의식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왜 해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나쁜 기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지수가 설명했다. 해슬은 자신의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많은 싸움을 했고 사랑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랄 거예요. 해슬의 탄생은 가족에게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왔다. 이제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된 쌍둥이는 교대로 아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재준과 서연은 헌신적인 조부모가 되었고 80세의 최할머니는 명예 증조모를 자처했다. 이 집은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적이 없었어요. 민우는 세대가 어린 해슬을 돌보는 것을 보며 말했다. 해슬이 6개월이 되었을 때 가족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단지 아기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결합 13주년과 재구성된 가족의 첫 3세대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재준은 파티에서 말했다. 버려진 두 아이를 발견한 거리의 소녀가 4세대 가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 덕분에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이 형성되거나 구원받았을까요? 서연이 덧붙였다. 조직의 활동은 13년 동안 500가족 이상을 재결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수의 클리닉은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봤다. 국가 프로토콜은 수백 건의 불규칙한 가족 이별을 예방했다. 지수씨, 그날 납골당에서의 일이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했나요? 재결합 13주년에 대한 특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전혀요. 저는 단지 아이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0살의 자신에게 무엇을 말해줄 건가요? 지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계속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항상 길을 찾아요. 인터뷰 동안 해슬은 엄마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었고 비범한 상황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민주는 법학을 마치고 조직의 법무부서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커뮤니케이션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가족의 대의를 위한 모든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훈은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평범함이 뭔데?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들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겪지 않았잖아요. 지훈아, 평범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어. 재준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해결했어. 서연이 덧붙였다. 맞아요. 민준이 동의했다. 기억나는 한 항상 서로를 지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해슬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수가 결론지었다. 아기는 식탁 주변의 모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미소 지었다. 해슬이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온 가족을 특징 짓는 것과 동일한 사회적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2살 때부터 그녀는 엄마의 클리닉을 방문하는 아이들과 애정어린 놀이를 했다. 해슬은 몇몇 아이들이 여분의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민우는 대기실에서 딸이 수줍은 소녀와 장난감을 나누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라고 있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해슬이 3살이 되었을 때, 쌍둥이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나이였을 때, 가족은 모든 것이 시작된 납골당에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조직했다. 엄마, 왜 여기에 왔어요? 해슬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묘비를 보며 물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곳이기 때문이야. 지수가 설명했다. 오래전에 네 삼촌들이 아주 작았을 때 길을 잃었고 여기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만났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큰 가족이에요? 해슬이 물었다. 엄청나게 큰 가족이지. 민주는 조카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다. 서로를 사랑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가족이야. 지훈이 덧붙였다. 재준과 서연은 감격하여 그 장면을 관찰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하며 무덤 앞에서 울었던 그 파괴적인 날 이후 15년이 흘렀다.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어요? 서연이 물었다. 전혀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재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고 누나와 매형과 손녀와 그리고 우리의 확장된 가족이 된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지수는 여전히 납골당에 남아있는 묘비 위에 꽃을 놓았다. 이제 그것은 상징적인 기념비로 변모했다. 왜 아직도 여기에 꽃을 가져와요? 민우가 물었다. 이곳이 슬픈 이야기의 끝과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둘 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슬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묘비에 있는 쌍둥이 아기의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 저 사람들이 삼촌들이 아주 작았을 때예요? 그래, 내 사랑, 아기였고 길을 잃었을 때였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죠? 아니, 이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길을 잃지 않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납골당 방문은 가족의 연례 전통이 되었는데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재탄생과 희망의 축하의 순간이었다. 다음 해의 서연 가족의 이야기는 공공정책, 학문적 연구,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법학을 졸업하고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권리 전문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지훈은 국제인권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되었다. 지수는 클리닉을 확장하여 5개주에 걸쳐 있는 치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녀는 또한 아동 심리학과 가족 재결합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재준과 서연은 전국적인 사회사업의 참고인물이 되었고 대학에서 강연하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교육했다. 민우는 사회의학을 전문으로 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예방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족은 계속 성장했고 민주는 일하는 동안 만난 사회복지사와 결혼했고 지훈은 인권 전문 기자와 결혼했다. 해슬은 이제 5살이 되었고 사촌들, 이모, 삼촌, 조부모, 그리고 원래의 재결합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선택된 가족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자랐다. 해슬아, 내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아니? 선생님이 가계도 활동 중에 물었다.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해슬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에요. 소녀의 대답은 거의 20년 동안 서연 가족을 이끌어온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소녀나 소녀는 그들을 위해 싸울 누군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재결합 20주년 기념일에 가족은 도시 컨벤션 센터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훨씬 더 큰 축하 행사를 조직했다. 전국에서 재결합한 가족, 사회 분야 전문가, 정부 당국 및 국제조직 대표가 참석했다. 20년 전 10살짜리 소녀가 두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재준은 개회 연설에서 말했다. 오늘날 수천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31살이 되어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지수는 가족 재결합 분야에서의 20년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제가 10살이었을 때 버려진 두 아이를 발견했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필요로 하는 두 아이를 돌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가족, 한 번의 사랑의 행동으로요. 연설은 감격한 박수에 의해 여러 번 중단되었다. 청중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별과 재결합 여정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늘 저는 새로운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지수가 계속했다. 우리는 갈등, 자연재해, 그리고 취약한 상황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국제적으로 재결합시키는 데 활동할 해슬 희망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딸의 계획을 몰랐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 놀라게 했다. 청중은 몇 분 동안 지속되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행사 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국제재단 계획에 대해 지수와 인터뷰했다. 지수 박사님, 왜 국제적으로 활동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가족 이별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대륙에 길 잃은 아이들과 파괴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 해슬은 재단의 이름에 영감을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슬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그녀는 선을 행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녀가 그렇게 중요한 대의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해슬 희망재단은 6개월 후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10개국의 사무소를 두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수는 국제이사가 되었고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다. 아프리카로 여행하는 동안 그녀는 내전 중에 부모가 실종된 후 4명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11살짜리 소녀 에마라를 만났다.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니? 지수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제가 돌봐야 해요. 아마라는 지수가 21년 전에 사용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며 대답했다. 아마라와 함께 일하는 것은 지수에게 강렬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순수한 사랑 때문에 엄청난 책임을 맡고 있는 10살의 자신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아마라, 너는 정말 용감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소녀가 물었다. 그 질문은 지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쌍둥이를 돌보기로 결정했을 때의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상기시켰다. 아마라와의 작업은 그녀와 그녀의 동생들이 200km 떨어진 난민 캠프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진 친척들과 재결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수, 이모가 우리 가족을 데려온 천사였어요. 아마라는 재결합 날에 말했다. 아마라, 네가 내가 여기에 오기 훨씬 전부터 내 가족의 천사였어. 지수는 감격하여 대답했다. 재단이 활동을 확장함에 따라 아마라와 같은 사례가 증가했다. 5년 만에 15개국에서 이 영가족 이상이 재결합했다. 이제 10살이 된 해슬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지수가 가졌던 것과 같은 나이였고 엄마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길 잃은 아이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을 헤어지게 하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내 사랑, 전쟁, 가난, 잘못된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 그리고 엄마는 그 가족들이 다시 만나도록 돕는군요. 그래, 우리는 모든 아이가 그를 사랑하는 가족을 갖도록 노력해. 제가 커서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딸에게서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감수성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물론이지. 하지만 네가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어. 저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잖아요. 해슬의 통찰력 있는 관찰은 지수가 삶의 목적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가족의 특징이 되었는지 숙고하게 만들었다. 재결합 25주년 기념일에 가족은 연방정부로부터 특별한 영예를 받았다. 지수 희망상이 제정되었고 매년 그 분야에서 뛰어난 개인이나 조직에게 수여될 것이다. 국가상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 기분이 어떠세요? 시상식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영광스럽지만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이 상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회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62세가 된 제주는 조직의 이사직에서 은퇴하고 손주들, 해슬, 그리고 민준과 지훈의 아이들에게 전념하겠다고 시상식에서 발표했다. 저는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이 그 일을 계속할 때이고 제 세대는 의식 있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키우는데 전념할 때입니다. 59세의 서연도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감독만을 유지하며 준은퇴를 발표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없을 때도 일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민주는 조직의 법률 책임자가 되었고 지훈은 전무이사가 되었으며 지수는 국제재단 이사직을 유지했다. 작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물었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과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경험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훈이 덧붙였다. 세대 교체는 순조롭고 자연스러웠다. 거리의 소녀에 의해 구원받았던 아이들은 가족 재결합 분야의 전국적인 리더가 되었다. 이제 15살이 된 해슬은 방학 동안 가족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조기에 책임을 맡은 10대들과 함께 일하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해슬은 이 젊은이들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수는 팀 회의 중에 관찰했다. 그들은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를 신뢰해요. 어쩌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가족에서 자라는 압박감을 이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민우가 제안했다. 조기 보호자 10대들을 위한 그룹 치료 세션 동안 해슬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른 가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일하는 가족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많은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지치지 않나요? 3명의 동생들을 돌보는 16살 소년이 물었다. 네, 지쳐요. 엄마는 가끔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울어요. 삼촌들은 때때로 관료주의에 좌절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해슬의 정서적 성숙도는 가장 경험 많은 치료사들을 감동시켰다. 재결합 30주년 기념일에 가족은 다른 축하 행사를 조직했다. 큰 공개 행사 대신 모든 것이 시작된 납골당에서 친밀한 모임을 가졌다. 핵가족 구성원, 이제 7 손주의 조부모가 된 재준과 서연만이 참석했다. 지수와 민우,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는 해슬, 민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아이들, 지훈과 그의 아내, 그리고 3 아이들, 그리고 이제 95세로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명료하고 애정어린 최할머니, 30년이라니. 재준은 이제 기념비 역할만 하는 묘비를 보며 말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용감한 한 소녀가 상상했어요. 서연은 지수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항의했다. 저는 단지 그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모든 것이 잘 된 이유입니다. 이제 43세가 된 민준이 말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지훈이 덧붙였다. 수천 가족을 구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례를 마치 첫 번째 사례인 것처럼 다룹니다. 심리학에서 엄마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선택했지만 아동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해슬은 새로운 세대의 관점을 덧붙였다. 재준 할아버지, 서연 할머니, 우리 가족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 가족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재준과 서연은 손녀의 깊은 질문을 숙고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라고 생각해.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가 세상의 몇 가지를 바꿨지만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준이 덧붙였다.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너희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발명해야 할 것이야. 하지만 항상 같은 기본 원칙으로 지수가 말했다. 가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아이가 혼자 남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고 믿는 것. 대화 동안 침묵을 지키던 최할머니가 말하기를 요청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가족들? 물론이죠, 할머니.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다. 저는 많은 것을 살았고 많은 나쁜 일들과 많은 좋은 일들을 보았지만 이 가족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은 본 적이 없어요. 당신들은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고통을 치유로 바꾸었습니다. 이별을 화합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행복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온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 가족의 원 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30년의 여정, 투쟁, 승리, 성장, 사랑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목격했던 한 노인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속에 요약되었다. 최할머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야, 나에게 가족을 줘서 고맙다. 나는 그저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어. 이제 나는 아들, 손주, 증손주가 있어. 나를 사랑하는 거대한 가족이 생겼지.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해요. 해슬은 자신의 입양 증조모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다. 해가 납골당 위로 질 때 가족은 애도가 아닌 감사함 속에 그곳에 머물렀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 그들을 강하게 만든 도전, 그들이 공유한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을 묶는 사랑이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증식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이야기 끝. 그래서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랑, 상실, 그리고 재회의 이 놀라운 여정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지수였다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재준과 서연이었다면 자신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항상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서연이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동행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파일 끝, 텍스트, 일반.